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무리를 덮친 재앙에서 도망치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다하고 있었다. 하지만 다리에서 날개로, 다시 목으로 백로의 몸은 서서히 굳어가고, 그렇게 죽음이 백로를 덮치고 있었다. 섬에서 백로가 죽어가고 있다고 했다. 새벽녘 물질을 나섰던 주민들은 해안가에서 백로의 사체를 발견했다. 평화스럽게만 보이는 섬 거제도와 그곳의 백로. 하지만 섬 가까이 다가가자 평화스러움은 이내 깨졌다. 백로의 죽음이 목격되기 시작했다. 백로의 먹이 사냥으로 생명력이 넘쳐야 할 새벽녘의 해안가. 하지만 곳곳에는 백로들의 사체가 썩어가고 있었다. 한쪽에선 죽음과 사투를 벌이는 백로의 처절한 몸부림이 계속되고 있었다. 지난 2달 동안 이 신계리 해안가에서 백로의 죽음이 이어졌다. 백로의 사체 16마리가 발견된 것을 시작으로 총 150여 마리의 떼죽음이 확인됐다. 거제도는 전국 40여 곳에 달하는 백로 서식지 가운데 하나였다. 300여 마리에 달했던 거제도 백로. 무려 그 반수가 떼죽음을 당한 셈이다. 죽음의 현장은 백로의 잠자리가 있는 고개섬과 휴식처인 갈대밭, 그리고 그 사이 먹이를 사냥하는 갯벌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했다. 백로의 죽음이 처음으로 발견된 것은 지난 10월 18일 주민들의 제보를 통해서였다. 신고를 받은 것은 민간 환경단체인 초록빛깔 사람들. 이들은 그 후 지금까지 2달 동안 백로 구출 작전을 펴왔다. 백로 떼죽음의 원인이 전염병일 경우 백로의 사체는 당연히 또 다른 오염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곧바로 사체를 수거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다행히도 살아있는 놈들이 있었다. 눈만 껌뻑거리고 날개가 꺾인 채 기력을 잃긴 했지만 만에 하나 생존 가능성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원인 불명인 백로의 죽음. 병명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근본적인 치료는 불가능했다. 우선 기력을 회복해 병과 싸울 수 있도록 영양주사를 투여했다.
그리고 백로를 격리시킨 후 깨끗한 물과 먹이를 주었다. 이제 기다리는 일뿐. 백로를 위해 더 이상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싱싱한 미꾸라지. 백로는 눈앞에 주어진 먹이를 먹는 것조차 힘들어했다. 몸이 굳은 때문이었다. 시력 또한 장애가 있는 듯 보였다. 이는 떼죽음을 당한 거제도의 백로들에게서 볼 수 있는 공통적인 증상이다. 죽음을 앞둔 백로의 모습이다. 놈의 다리는 꺾여 있다. 꺾인 다리로 설 수 없자 대신 날개로 몸을 지탱하려는 백로. 하지만 날개마저 꺾여버렸다. 이런 외가리, 백로 이런 것은 다리가 길기 때문에 평상시에 잠을 자도 다리를 들고 자는 새고, 그러나 다리를 구부린다는 것은 일생에 2번입니다. 번식할 때는 알을 품기 위해서 한번 구부려야 되겠죠. 그 외에는 뭐냐면 죽을 때 아니면 다리를 안 구부리지 않습니까? 그럼 저기는 새는 범퍼선님이 다리를 구부렸다. 저거는 세우질 못합니다. 세우는 또 쓰러져 버리죠. 회생을 바랬던 수용소 백로 또한 다리가 꺾이고 있었다. 죽음이 임박했다는 증거다. 다리가 꺾인 녀석들은 모두 하루나 이틀 후에 사망했다. 다리로부터 눈까지 급격히 마비 증상을 보인 백로는 결국 눈도 감지 못한 채 죽어갔다. 일반적으로 야생 조류의 집단 폐사는 농약이나 중금속 중독이 그 원인이다. 백로의 시체를 해부, 장기 조직을 검사했다. 농약이나 중금속 중독일 경우 간과 신장에 치명상을 입는다. 하지만 검사 결과 이상이 없었다. 뇌와 다른 장기 조직까지 검사를 확대했지만 이상은 없었다. 거제도의 백로는 마비 증상을 보이며 천천히 죽어갔다. 혹 중금속 물질이 소량이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좀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했다. 뼈를 약하게 하는 카드뮴 중독, 신경계 이상으로 사지가 마비되고 시각장애가 나타나는 수은 중독, 뇌 손상을 일으키는 납중독의 가능성을 점쳐봤다. 실험 결과 극히 적은 양의 중금속이 검출됐다. 하지만 결코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다. 백로의 사체에서 원인을 찾을 수 없다면 백로가 생활하고 또한 죽음을 당한 서식 공간에 눈을 돌려야 한다. 백로가 먹이를 찾고 휴식을 취했던 갯벌과 인근의 갈대밭의 물을 검사해 보기로 했다. 이거 다 찍으면 계속 요거 6.5, 6.5 앞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물이 흐르는 곳과 고여 있는 곳 4곳을 선정, 서식 공간의 수질 검사를 실시했다. 농약, 중금속, 그리고 청산가리와 같은 독성 물질을 대상으로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일반 중금속 또 백로가 죽을 가망성이 있는 여러 가지 오염 물질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은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1차 원인 규명은 실패로 돌아갔다. 미궁에 빠진 죽음의 원인. 불행히도
백로의 죽음은 반복되어 온 것이다. 2년 전인 지난 97년 이번 사건 발생 지역에서 불과 6km 떨어진 곳에서 백로의 집단 떼죽음이 있었다. 10월 중순 발생 시기도 일치한다. 죽음의 증상도 같았다. 차이가 있다면 2년 전엔 지금의 2배가 넘는 400여 마리가 죽었다는 사실이다. 당시 정부기관에선 장티푸스와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이 원인이란 1차 발표를 했을 뿐 구체적인 규명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백로의 죽음은 그렇게 잊혀졌다. 그리고 2년 뒤인 지금 백로 떼죽음이 같은 현상으로 반복되고 있다. 거제도에선 시내 한복판에서 백로를 볼 수 있다. 옛부터 학이라 불리며 신성시된 백로. 풍년을 가져온다는 전통적인 믿음은 퇴색했지만 이제 백로는 청정해역을 상징하는 환경 지표다. 청정해역. 그것은 이 바다를 미천으로 살아가는 거제도민에게도 절대적인 생존 조건이다. 백로가 거제 고개섬을 찾기 시작한 것은 근래의 일이다. 7년 전부터 한두 마리씩 드나들기 시작했고 3년 전부터는 무리를 지어 살기 시작했다. 거제도가 월동지 동남아시아로 이동하기 전 중간 기착지로 자리 잡은 것이다. 백로가 찾는다는 것은 쉬어갈 숲이 있고 먹이가 풍부한 얕은 물가가 있다는 뜻이다. 이 중 한 가지 조건이라도 맞지 않으면 사는 곳을 옮겨버릴 만큼 백로는 까다롭다. 거제도 시내와 숲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쇠백로다. 텃세가 된 지 오래된 쇠백로는 발과 머리의 특징으로 구별된다. 마치 장화를 신은 듯 발밑이 노란 빛을 띠고 뒷머리엔 두 가닥의 장식깃이 달려있다. 쇠백로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백로가 중대백로. 중대백로는 봄 기온이 무르익는 3월에 우리나라를 찾는 여름 철새다. 수컷은 반드시 지난해 살았던 번식지를 찾아 둥지를 짓는다. 목이 좋은 둥지가 암컷을 유인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중대백로의 등에 흰 장식깃이 돋고 눈 밑에 초록빛이 돌기 시작했다. 바로 짝짓기가 시작됐다는 신호다. 중대백로는 일부 일처제로 짝짓기를 한 후 암컷은 모두 6개 정도의 알을 낳는다. 암컷과 수컷이 번갈아 알을 품는데 죽을 때를 빼고 지금이 백로가 유일하게 긴 다리를 구부리는 때다. 한 달 정도 알을 품으면 새끼들이 탄생한다. 하지만 모두 살아남는 것은 아니다. 치열한 먹이 경쟁을 벌여 이긴 놈만 살아남는다. 새끼 백로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을 날기까지는 40여일이 걸린다. 새끼가 날기 전까지 어미는 부지런히 먹이를 날라야 한다. 새끼가 건강하게 자라 월동지인 남쪽 나라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9월 말에서 10월 초 중대 백로들의 대이동이 시작된다. 목적지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등의 따뜻한 동남아시아. 새끼 백로는 그곳에서 겨울을 나며 어른 백로로 성장한다.
그리고 또다시 이듬해 봄, 고향인 한국 땅을 찾는다. (11월) 거제도의 백로들은 대이동을 하는 무리를 따라 이미 떠났어야 한다. 그런데 150여 마리에 달하는 백로들은 남쪽으로 향하지 못하고 이곳에서 떼죽음을 당했다. 왜 이들은 거제도에서 죽음을 맞았을까? 혹 다른 지역에서 문제가 생겨 이동 중 거제도에서 최후를 맞은 것은 아닐까? 거제도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백로의 서식지를 탐문해 나갔다. 백로, 외가리가 함께 무리지어 사는 것으로 잘 알려진 통영의 학성. 텃세가 된 외가리만이 관찰됐다. 나머지 백로들은 무사히 대이동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남해안을 가로질러 거제도와 위도가 비슷한 땅끝 해남을 찾았다. 동일 위도상이기에 아직 이동하지 않은 백로들이 있다면 발견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다. 하지만 역시 남아있는 놈들은 없었다. 백로가 발견된 곳은 영산강 하구에서였다. 남아있는 몇 마리의 백로. 하지만 이곳의 백로들은 거제도와 달리 건강한 모습이었다. 백로의 떼죽음이 확인된 것은 거제도뿐이었다. 의문점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150여 마리에 달하는 백로의 사체를 수거하면서 이상한 공통점이 발견됐다. 죽거나 죽어가고 있는 백로들은 모두 한결같이 중대 백로란 사실이다. 또한 어린 놈들이다. 중대 백로 중 어린 놈들만이 선택적으로 떼죽음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사이즈라든가 아니면 외형적인 크기라든가 그런 데서 보면 여타 성조에 비해서는 덩치가 훨씬 작아 보이고 나머지 부리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로 봤을 때 1년생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중대백로 1년생이란 사실은 부리의 색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어미의 경우 여름철엔 까만색이었다가 가을이 되면서 노란색으로 옮겨오지만 1년생 중대백로는 순수한 노란색을 띈다. 어린 중대백로 1년생들의 떼죽음. 1년생 중대백로란 올해 이 땅에서 탄생하고 자란 백로다. 이들이 떠나지도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아직 살아있는 거제도의 어린 중대백로를 좀 더 세밀히 관찰키로 했다. 다음 날 같은 장소인 갈대밭. 표시해둔 어린 중대백로는 죽어 있었다. 그런데 놈의 사체에서 이상한 것이 발견됐다. 노란색의 설사 흔적. 다른 놈들도 마찬가지였다. 보호 중인 중대 백로들을 살펴봤다. 노란색의 설사, 동일했다. 배설물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중대 백로의 먹이에 원인이 있다는 증거다.
보호 중인 중대 백로들에게 깨끗하고 싱싱한 먹이를 먹이고 관찰을 계속했다. 깨끗한 먹이를 먹인 지 하루 정도 지나자 중대 백로의 배설물에 변화가 일어났다. 역시 설사처럼 보이는 배설물이긴 했지만 색엔 차이가 있었다. 노란 것이 아닌 흰색. 이것이 정상적인 중대 백로의 배설물이다. 정상적인 흰색 변을 배설해 희망을 주었던 어린 중대 백로들은 결국 모두 죽었다. 이미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몸의 상태가 치명적이었던 것이다. 배설물의 이상 증세를 보이며 죽어간 1년생 어린 중대 백로들. 취재진은 중대 백로의 먹이에 주목했다. 대개 놈들은 새벽이나 낮에 먹이 사냥을 나선다. 놈들이 먹이를 찾는 곳은 얕은 물가. 중대 백로가 즐겨 먹는 먹잇감은 올챙이, 개구리 등의 양서류와 미꾸라지 등 작은 물고기, 그리고 갑각류인 게와 새우다. 긴 목과 부리, 그리고 다리는 물속의 먹이를 사냥하는 데 알맞다. 일단 먹잇감이 발견되면 S자형의 목을 늘여 목표물을 조준한다. 그리고 길고 뾰족한 부리로 물속의 물고기를 찍는다. 시력이 좋아 여간에서 놓치는 일은 없다. 자연사한 중대 백로의 위장을 관찰해봤다. 미처 소화되지 않은 먹이들이 보였다. 이는 백로가 먹이를 통째로 삼키기 때문이다. 중대 백로는 먹이를 일단 덩어리째 삼킨 후 위에서 효소로 소화한다. 파충류인 뱀이 먹이를 먹는 방식과 같다. 먹은 후 소화에서 배설까지 하루 정도가 걸린다. 이번엔 현장에서 마비 증상을 보이며 떼죽음을 당한 중대 백로의 위장을 살펴봤다. 놈의 위를 열자 이상한 것이 눈에 띄었다. 조금 특이하게도 파래 같은 어떤 녹조류들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건 안 보이죠. 양의 적고 많음의 차이는 있지만 죽은 백로의 위장에선 모두 동일하게 진녹색의 물질이 나오고 있었다. 이 물질은 무엇인가? 이것이 집단 떼죽음의 원인일까? 원래 이 백로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런 물고기나 이런 것들을 주식으로 먹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 사두도나 이 신계 이 마을에서 나오는 문제되는 폐사가 진행되는 그런 백로들을 볼 적에 파래를 지금 많이 먹는다는데 문제가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중대 백로가 먹이를 찾는 사냥터인 해안엔 파래가 지천으로 널려 있었다. 하지만 동물성 먹이만 먹는 중대 백로가 파래를 먹은 이유는 언뜻 납득되지 않았다. 야생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체내에 어떤 질병이 생겼을 때 본능적으로 자가 치료를 위해서 강물질이나 그런 양리작용이 있는 그러한 식물들을 섭취를 해서 치유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백로의 체내에 이상이 생겨서 해조류를 섭취를 하게 됐는지 아니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백로의 식이습성에 대해서 연구된 바가 해조류를 섭취하는 것이 연구된 바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몰랐을 뿐인가. 현장에서 채취한 파래를 보호 중인 중대 백로에게 먹여보기로 했다.
만약 자가 치료의 하나로 중대 백로가 스스로 파래를 먹었을 경우 이런 추론이 가능하다. 동물성만 먹는 중대 백로가 식물성인 파래는 소화해내지 못해 위 속에 파래가 가득 차서 쇼크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 하지만 중대 백로는 파래 속의 개만 잡아먹을 뿐 파래는 입조차 대지 않았다. 죽은 중대 백로의 윗속에서 발견된 의문의 진녹색 물질인 파래. 대부분 언론에서는 이 파래를 죽음의 원인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먹지도 않는 파래가 죽음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의문의 진녹색 물질이 다른 해조류일 가능성은 없을까? 가장 넓게 분포되어 있는 해조류인 깃털말 속의 조직 검사를 해봤다. 모든 해조류는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엽록소를 둘러싼 세포막의 단순한 구조. 소화 과정에서 파괴되지 않기에 실험 결과는 분명했다. 중대 백로의 윗속에서 발견된 의문의 진녹색 물질은 해조류인 깃털말 속과 전혀 조직 자체가 달랐다. 결코 해조류가 아니었다. 또 이제 그 초식 동물인 그 성게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해조류를 먹고 소화시키는데 그 소화된 상태의 성게 위 내용물을 보더라도 해조류를 아주 그 미세한 해조도 식별할 정도 흔적은 남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전혀 그런 흔적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적어도 해조류, 특히 파래는 전혀 아니다라고 결론이 납니다. 백로의 배설물을 통해 죽음의 원인이 윗속에서 발견된 의문의 진녹색 물질에 있다는 단서는 확실했다. 백로를 죽게 한 숨겨진 독성 물질을 찾아내기 위해선 진녹색 물질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였다. 해조류가 아니라면 백로의 먹이 속에서 찾아내야 했다. 백로가 죽어간 현장에서 양서류와 물고기, 갑각류 등 놈들의 먹이를 채취해 진녹색 물질과 대조에 나섰다.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온 것은 먹이 중 개 등 갑각류에서였다. 현장에서 수거한 게를 진녹색 물질과 대조하기 위해 포르말린 처리로 굳힌 뒤 단면을 잘랐다. 붉은색으로 염색한 게의 단면이다. 갑각류의 특징대로 외피인 뼈가 내부의 피부를 보호하고 있다. 이를 죽은 백로의 위 내용물과 비교했다. 의문의 파란색 물질. 그 주된 성분은 백로의 먹이인 갑각류였다. 외관상 차이가 있는 건 소화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쇳덩어리를 녹일 정도의 강한 산성을 지닌 백로의 담즙이 먹이인 개뿐만 아니라 백로의 위벽까지 헐어내고 있었다. 원래 담즙은 평소에도 분비가 됨으로써 소화를 도와주는 그러한 작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판단할 땐 좀 더 과다하게 분비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과다하게 분비된 이유가 어떠한 독소라든지 아니면 병원체에 의한 감염에 의해서 된 것인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숨겨진 독성 물질을 찾기 위해 먹이에 주목하고 추적했지만 이미 소화가 이뤄져 정확한 원인을 밝힐 수는 없었다. 다른 가능성들이 제시됐다. 그 하나는 독성을 가진 새로운 미세 조류의 출현이다. 미세 조류는 바닷속 기초 생산자인 플랭크톤이다.
플랭크톤의 종류는 다양해 식물성 플랭크톤만 해도 300여 종에 이른다. 이들 중 일부가 환경 변화에 따라 독성을 갖게 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들 독성 플랭크톤의 종류나 구체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는 기초 단계일 뿐이다. 워낙 그 미세조류라는 게 그 크기 사이즈 자체가 굉장히 작습니다. 10마이크로 그 내외의 굉장히 작은 그런 사이즈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그 동량이 그 독소 성분이 암만 그 강한 독성이라 하더라도 그 굉장히 미약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 수십만 수억 개를 먹었을 때는 어떤 이제 그 영향을 끼치겠지만 실제로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그 섭취했을 때는 그런 동량 때문에 어떤 증상을 나타나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고 봅니다. 다리와 날개의 마비, 시력 약화, 심호흡 장애. 거제도 백로에게 공통된 죽음의 증상에 매달렸던 전문가들은 또 다른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것은 바로 보툴리즘일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보툴리즘은 세균에 의해 물새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현상. 미국에서 연간 100만 마리 이상 죽어가는 보툴리즘의 증상은 놀랍게도 거제도의 백로가 보여준 죽음의 증상과 닮아 있다. 몸이 마비돼 눈꺼풀조차 감지 못한 채 갯벌에 처박힌 새의 죽음. 그것은 곧 거제도 백로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보툴리즘은 침전물이 많은 오염된 하천에서 발생하는 데 비해 거제도는 물의 순환이 원활하다. 물의 흐름이 거의 없는 소택지라든가 아니면 연못, 연못 등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질이 많이 쌓여 있는 곳에서 조류 보툴리즘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해안가이기 때문에 항상 물이 들락날락하고 또 조수 간만의 차로 인해서 항상 물이 순환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조류 보툴리즘이 발생한다 할 가능성은 극히 아주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독성 물질을 밝힐 수는 없었지만 백로가 죽은 원인은 바다에 있었다. 회독은 오늘 오전 노량진과 가락동 시장에서 검출됐습니다. 홍합과 굴, 피족의 세 종류를 채취해서 검사한 결과 홍합에서만 폐독이 발견됐습니다. 모든 폐류에서 검출될 수 있는 폐독의 직접 이유는 바닷물의 오염입니다. 폐독이 검출된 백로가 죽어간 과정. 그것은 매년 봄철 우리를 위협하는 홍합 폐독의 현상과 유사하다. 오염된 바닷물 속의 독성 플랭크톤은 이를 먹이로 하는 1차 소비자인 홍합에 농축된다. 이 홍합을 먹은 사람은 식중독과 마비 증상을 일으키고 심할 경우 사망에까지 이른다. 거제 지역의 홍합에서 삭시톡신이 기준치의 2배 이상이나 나와 수산진흥원은 이미 한 달 전부터 홍합 채취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 가운데는 이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 데다 일부 재래시장에서는 홍합이 여전히 거래되고 있어 중독 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홍합 폐독 현상은 먹이 사슬에서 독성의 농축 과정과 그 결과를 말해준다. 1차 소비자인 홍합에겐 독성이 문제되지 않지만 2차 소비자인 인간에게는 치명적인 것이다. 인간을 위협해왔던 홍합 폐독. 독성이 미친 결과는 이번 백로의 떼죽음과 유사하다. 홍합 폐독 환자가 보인 증상인 팔다리의 마비, 호흡곤란, 언어장애 등은 바로 우리가 백로의 죽음에서 목격한 것들인 것이다. 먹이 사슬에서 백로가 죽어간 과정 또한 일치한다. 독성 플랭크톤을 섭취한 1차 소비자인 게나 새우 물고기에게는 이상이 없지만
독성이 농축된 이들을 먹은 2차 소비자 백로는 집단 떼죽음을 당한 것이다. 백로의 떼죽음이 이곳 거제도 인근에 존재하는 독성 플랭크톤 때문인지, 백로가 이동 중에 흡수한 물질 때문인지는 아직 명확치 않다. 그것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먹이 사슬을 따라 쌓인 독성 물질이 백로를 죽음에 몰아넣었을 가능성은 높다. 분명한 것은 백로의 서식 공간과 인간의 삶의 터전은 같다는 것이다. 백로가 먹이를 구하는 바로 이곳에서 사람 또한 물고기를 잡고 양식을 한다. 백로의 죽음은 인간에게 생업의 공간인 이곳의 환경을 말해주는 환경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전부가 뭐가 특징이냐면 우리가 농사 짓는 주변에서 먹이를 구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전부 다 우리가 먹는 거와 같이 먹는 거예요. 근데 저것이 이러한 것들이 집단 폐사가 됐다. 과거에는 어떻게 그냥 우리가 큰 하천 같은 데에서 잉어, 붕어가 그냥 한꺼번에 수천 마리씩 죽고 그다음에 등이 굽은 거라든가 이걸 우리가 많이 봐왔잖아요. 그 단계를 넘어서 이제 조류가 이렇게 집단 폐사가 된다고 그러는 건 다음에는 사람에게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불분명한 백로의 이동 경로, 미확인된 독성 물질, 백로의 죽음을 추적하는 과정엔 많은 한계들이 있었다. 바로 그 한계 때문에 2년 전 발생했던 백로의 죽음이 아무런 연구나 대비 없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지난 11월 21일 다시 거제도를 찾았다. 2달 동안 죽음의 그림자가 휩쓸고 간 이곳엔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백로 한 마리가 있었다. 최후의 백로가 벌이는 사투. 제 몸에 생긴 죽음의 징후들과 싸워 이기려는 놈의 투지는 그러나 조금씩 꺾이고 있었다. 백로의 서식 공간이자 인간의 삶의 터인 이곳 거제도. 마지막으로 남은 한 마리의 백로는 이렇게 죽어갔다. 백로의 죽음은 지금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